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네, 허전하시죠? 네. 오늘은 서경 씨가 개인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경 씨의 그 차분한 목소리와 중간중간 아주 적재적소에 끼어드는 위트를 기대하셨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많이 아쉬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존재감만으로는 이 한 회차를 채우기엔 좀 부족하려나 어쩌려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깜짝 특별 초대박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와, 거대한 마술을 함께 했고 이전 공연에서도 여러 번 함께 작업한 정민우 배우를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정민우입니다. 네. 민우 씨, 무슨 말투예요, 그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동문이고요. 네, 4학년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직 풋풋한 25살 학생입니다. 25살이구나. 네, 그리고요. 풋풋해. 네, 풋풋하고 저는 취미는 이제 바이크 타는 거 좋아하고요. 운동도 되게 열심히 좋아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과 원래 평소에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기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 너무 좋다. 듣는 민우의 목소리 참 좋네요. 되게 근데 지금 조금 깐 느낌이 있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되게 긴장되진 않으시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래요? 저희도 사실 이 작은 방에 게스트를 모시고 녹음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많이 좀 설레기도 하고 저는 또 진행자로서 책임감이 좀 느껴집니다. 약간 긴장이 되고. 저는 유튜브 뮤직으로 새알의 새알심을 보는데 유튜브. 듣는데 제가 그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새알심을 다 들으셨나요?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올라올 때마다 바로 듣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이다. 그러니까 알림 설정을 해두신 건가요? 네, 뭐 알림 설정 해놓았던 것 같아요. 알람이 뜨니까. 지난번에 왜 몇 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민우 씨가 공연을 하러 프랑스에 가셨을 때 네, 아주 긴 댓글을 남겨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진심 어린 댓글이어서 네. 약간 어떤 감각이었냐면 우리들의 목소리를 매체를 통해 이렇게 들으면서 마치 프랑스에서 느끼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김치찌개가 그리운 사람이 친구들을 그리워하듯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향수에 젖은 댓글이었거든요. 제 느낌이 맞나요? 그런 것도 분명히 맞고요.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되게 멀리서 유럽에서 바라보는 한국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선아 씨와 이 수민 씨, 윤영 씨, 서경 씨를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평가할 수 있어. 평가해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훌륭한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멋있는 거예요. 진짜? 네, 이 프랑스 아비뇽 연극 축제가 꽤 길게 다녀오셨죠? 네, 한 달 넘게 다녀왔는데 다 예술가들이 한 도시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는데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수, 음악가 뭐 다 여러 장르의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더 대단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새알심을 듣고 있는데 뭔가 약간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분들과 비교를 해버렸습니다. 그 통계에 잡히는 애청자 중에 한 명을 모시고 그리고 내 친구를 모시고 내가 같이 작업하는 동료를 모시고 녹음을 한다는 게 신기한데 듣는 분 중에서 같은 입장인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언제 초대장이 갈지 모르니 대기하고 기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반 회차에 긴 댓글을 남겨주셨지만 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직접 후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각 잡고 들어요. 들을 때. 심지어 어떤 식으로?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듣는 느낌이 아니라 침대에 앉아서 에? 블루투스 스피커 이제 앉아서요? 비싼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서 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듣는 것처럼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왜 이유는? 재밌어요. 왜냐면요. 이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좀 약간 이게 좀 외로운 순간 학교 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럴 때 되게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위로도 되고 방구석으로 친구들을 초대하는. 네. 부담 없이 각 잡고 듣는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네. 보통 제 주변에 그렇게 각 잡고 들으시는 분들은 다 좀 이걸 좀 길다고 그러니까 듣기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피드백들이 많았는데 진짜? 왜냐면 이게 가만히 앉아서 정말 이것만 집중해서 그럼. 듣기가 쉽지 않은 그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1시간 반 보는 것도 사실은 요새는 힘든데 이거를 귀로만 듣는 정보만 가지고 1시간 20분, 막 1시간 반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장점이 약간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대화 안에 있는 것처럼. 네. 다른 다른 것들이랑 다르게. 다른 방송들이랑 다르게. 진짜 고맙네. 새삼 고맙네. 새삼 각 잡고 어쨌든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듯한 그런 애청자분을 지금 앞에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우 씨를 모시기로 결정하고 나서 민우한테 뭘 물어볼 수 있을까? 이 기회를 빌려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다가 민우가 만난 새알, 새알의 첫인상, 새알의 첫인상이요. 그런 새알의 멤버들의 첫인상. 멤버들, 그러니까 그거 민우가 본 새알 멤버들의 첫인상. 이게 혹시 생각나는지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새알 팀에 있는 모든 멤버들은 제가 살면서 처음 만나본 유형들이었어요. 정말?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에 없었던 유형들의 등장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등장 네. 두둥. 누구부터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명만 얘기할까요? 그러면? 다 들어봐요, 다. 다 들어봐야지. 네, 일단 서경 씨가 듣고 있을 테니까 서경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약간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삶의 작은 것들에 큰 의미를 담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밥을 먹던, 어디를 걷던, 덥던, 춥던, 바람이 불던 되게 그 의미를 담아주니까 제가 자연에서 쉰다는 게 뭔지 알려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자연을 좋아했는데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인생 삶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순간들에 대한 의미를 항상 스스로 깨닫고 담아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고 네. 그런 자연에 특화된 사람을 네. 만나서 근데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까지 들려줘 버리니까 거의 뭐 휘 감았구나. 네, 사실 반해버린 거죠. 네, 반했죠. 그렇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만난 시점이 전역한 지 일주일인 거예요. 네. 와, 감기지. 감길만 했네. 그리고요? 그리고 다음 수민 씨는요. 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무한한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적응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랑 좀 차이점은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냥 좋아해 줘버리는 그리고 그냥 배려해 줘버리는 그 어떤 넓은 마음, 조건이 없는, 조건이 없는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좀 정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윤영 씨는 벌써 웃음이 나나 본데? 되게 작은 에너지로 엄청나게 집중을
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전 이거를 이렇게 느꼈어요. 아,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실제로 본 사람 중에 가장 우아하구나.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우아한 인간. 네, 막 되게 조심스러우면서 그 어떤 사이 연극 언어로 말을 하자면 사이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 또 사이라는 것은 많은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렇지. 그 그 행간의 의미가 엘레강트한 느낌이 그렇죠. 확실히 있죠. 그렇죠. 있죠. 그럼 사실 그 에너지는 작은 에너지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렇죠. 어, 근데 저는 잘 안 쓰는 화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특히 사이라는 저는 사이를 잘 못 쓰거든요. 지금도 사이가 없어. 말하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도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다음은 누구죠? 대망의 마지막. 일단 사나 씨는요. 전 보자마자 실을 봤어요. 네? 실. 근데 강철로 만들어진 절대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얇은 와이어 같은 실이 몸 가운데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약간 탄소 섬유 이런 거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저 사람. 근데 그게 되게 사나형의 어떤 정체성인 거예요. 되게 완벽하고 엄청 성실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대박. 근데 반전 매력, 이게 또 따뜻함이, 그 실 바깥쪽에 따뜻함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뭔가 계속 이제 그런 사람.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오글거리죠? 우리끼리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네. 어화둥둥을 아주 그냥. 너무 우리를 좋아해주는 동료를 뭔가 이게 어렵네요. 반응하기. 고맙습니다. 네. 이 사실 미리 던진 질문이었고 미리 좀 생각해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미지를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정리해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생각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오. 그냥 딱 평상시에 그래? 생각하는 느낌. 좋은데? 근데 강철 실보다 사실 강철 뭐 기둥이라든지 나무 이런 아닙니다. 실. 아닙니다. 실입니다. 거 이런 거이고 싶은데 실일 수밖에 없는. 네,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실입니다. 나는 득실 따질 때 그 실이라는 줄 알고 실이었습니다 했을 때 인간관계. 내가 만난 인간 중에 가장 실. 실이었. 나에게 저는 실. 시라고 들었어. 시. 나도 시. 실. 시라고 들었어. 저는 민우를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학교에서는 후배로 안면은 있었지만 공연을 통해서 처음 대화 나누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민우가. 내가 만난 배우 중에, 그 학생 배우 중에, 우리가 학교에서 같이 만났으니까 함께 작업하는 동료 중에 가장 감각적이라서 그게 나한테 없는 부분이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작업을 그래도 몇 개를 같이 했어. 4번, 5번? 4번을 같이 했잖아요. 그동안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 저 감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막 이런 질문을 초반에 던지다가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그 감각은. 그것이 민우의 어떤 강점이자 장점이고, 그쵸. 흉내낼 수 없는, 누군가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민우에게 가지는 첫인상은 그렇네요. 민우와의 그 첫 작업과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대한 마술을 좀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정민우 배우의 감각을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한 1년 사이에 그 감각을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이번에 같이 작업할 때는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그 감각이 말로 설명되는 것도 가능하고 그냥 감각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버리니까 이게 합쳐졌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사실 한 3년 정도인 것 같은데 같이 4년? 3, 4년 정도 함께 한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와 계속 그 레벨업을 목표로 하고 성장하는 배우인 것 같아서 저보다 더 어른스러울 때가 가끔 있거든요. 와 대단한 배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편이라 참 옆에서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같이 작업할 때 힘이 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어디가 해결이 안 돼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럼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막 감각 마치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돌리는 것처럼 탁탁탁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려보다가 이러면서 이제 에너지 쓰는.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런 거를 민우랑 작업하면서 알게 됐죠. 윤영 씨는 민우 씨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죠? 저는 같이 공연하면서는 아니고 제가 했던 공연 뒤풀이 때 민우 씨께서 깜짝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뵀어요.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될 줄 알았나요 그때? 전혀 몰랐고요. 그때는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였는데 그 이후에 같이 작업하면서 새로운 면모들을 많이 알아갔고 지금도 매번 새로운 작업자입니다. 새로운 동료예요. 진짜. 왜냐하면 연습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예는 들 수 없지만 시도를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시도해주는,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들에게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와, 그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근데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화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게 엄청난 그 근육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와 그 순간에 에너지를 쓸 때 이걸 얘가 억지로 쓴다. 뭐 잘하고 싶어서 쓴다 이러면 그 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나도 경직되는 순간이 있는데 민우의 에너지는 경직시키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게 항상 놀라운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에너지를 쓰려고 들면 그 주변이 경직되는 걸 나도 느끼거든. 내가 힘으로 해보자 약간 이렇게 가면 맞아요. 그게 느껴지는데 그게 없는 게 참 신기해. 그래서 그곳은 정말 뭐야? 단연간 쌓아온 운동에서 나오는 거야. 뭐 진짜 뭐에서 나오는 건지 항상 궁금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저랑 작업할 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뭐 누에 전장에 매달리고 막 그리고 뭐 엄마같이 누에 또 뭐가 있죠? 뭐 이장님부터 해서 1인 다역을 소화한 작품도 있고 벌도 있잖아 벌. 네, 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30분 정도 작품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프리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맨바닥에서 프리다이빙을 구현시켜 내셨죠. 그래서 그때 그 프리다이빙을 하는 감각이나 이런 걸 어떻게 찾아볼까 해서 정말 연구도 같이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막 위에서 다리를 들고 그런 순간이 있었어? 그렇게도 막 찾아보고 그리고 이번 거대한 마술에서는 그 나이대가 정말 다양하게 그러네. 집사 역할 할 때는 거의 한 우리가 7, 80 정도를 상상했던 것 같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50대, 7, 80대, 뭐 20대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함께 해 나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민우 씨가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익숙한가? 혹시? 어떤 점에서 말을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뭔가 전혀 어려워한다거나 이런 기색이 전혀 없네. 역시
배우는 다른 것인가? 여러분들께 다 던져서 놓는 거죠. 좀 아니 근데 이사나가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긴장했어요. 긴장 푸세요. 알겠습니다. 12화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12화 제목은 새알이 소개하는 파랑새입니다. 우리가 지난 9화에서 희곡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있지만 어떤 한 작품, 특정 작품을 길게 소개해 본 적은 없었죠. 그래서 12화에서는 어떤 걸 해볼까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한 작품을 정해서 그거를 소개해보자. 우리가 예전에 뭐 영화도 소개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한 작품을 정해서 소개해보자라고 결정하고 회의를 하다가 새알이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팟캐스트로 뭣도 해볼 수 있고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그 원대한 꿈 혹은 목표가 떠올랐죠. 라디오 형태의 연극, 듣는 연극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에 진출해보자 막 이렇게 일을 꾸몄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특별히 배우님을 모신 김에 그 원대한 꿈을 한번 작은 규모로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12화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새알이 배우인 사나와 음악을 하는 서경, 그다음에 저와 연출 수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듣는 연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 사나 혼자 1인 다역을 해야 되나? 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민우 배우님이 같이 해주셔서 이 김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파랑새라는 희곡을 가지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소개하고 그 장면을 직접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희곡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파랑새라는 희곡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파랑새라고 하면 상당히 좀 상징적인 어떤 존재로 읽히곤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각자 파랑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요. 혹시 오늘 파랑새를 해서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셨나요? 의도하진 않았으나 본능이 이끌었을 수도 있죠. 뭔가 옆을 딱 봤는데 파란색 옷과 파란 가방과 파란 물병과 진짜네? 그래서 좀 당황.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파랑새의 이미지는 이 모든 파란색보다 더 쨍한 파란색이긴 코발트 해요. 블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뭔가 그런 색깔이 떠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수민 씨는 파랑새라고 하면 이 희곡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나누기 전에 보통 뭘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문세의 파랑새.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삐리삐리삐리 파랑새는 갔어도. 이 노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다른 파랑새 노래도 있지 않아요? 네, 저는 파랑새 하면 무조건 새야 파랑새야가 떠오르는데 그 녹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동학 농민 운동 당시에 불러졌던 구전 민요라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는데 이 노래에서 파랑새가 상징하는 것은 일본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뭐 이런 그러니까 파랑새가 청나라 군대이자 뭐 일본 군인을 상징하고 당시 그 군인들의 군복이 파랑색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가사 노랫말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인 우리나라 그 농민운동이었으니까 농민들은 붉은색을 띠는 거 붉은색 내지는 흰색 뭐 이런 것 같아요. 농민운동이었으니까. 그렇군. 민우 씨는 파랑새라고 하면 평소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딱히 없었는데 그냥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파랑새 해서 저는 순수한 트위터 이런 거 아니에요? 트위터?
순수한 어떤 상징, 순수함의 상징이지 않을까. 왜냐면 약간 좀 새, 파랑새? 뭔가 상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 비둘기는 뭐 평화, 파랑새는 순수함인가? 파란색 그 약간 한국에서- 행운 같은 느낌 아니에요? 좀 보기 어려운. 생각해보니까 진짜 트위터의 전신이 파랑새 로고였네요. 네. 안 본 지가 오래돼서 음. 잊고 있었네. 한국에서 파랑새 보면 보통 물가치가 그런 은은한 맞아. 파란빛을 띠고 있어서 꼬리 부분이 이렇게 파랗잖아요.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존재라서 우리가 새는 많이 보지만 파란색을 띤 새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상징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비둘기도 그렇잖아. 흰색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데 그러네요. 흰색 비둘기는 우리 많이 보기 어렵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방금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거 정말 제 뇌피셜인데 보통 이제 이 동물들 이 본인의 색깔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존 본능이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흰색 이런 것들은 눈에 많이 띄어서 천적한테 잡아먹히기가 쉬우니까 자연스레 그런 색깔을 가진 새들은 사라지거나 도태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근데 그래서 이 회색 도시 콘크리트 컬러로 비둘기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도시를 디자인할 때 파란색 컬러를 많이 쓰면 넣으면 다시 파랑새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나오나? 헐. 진짜 파란색 옷을 더 자주 입고 다녀봐야겠네 우리 모두. 생존.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선아의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랑새라는 작품을 다룰 텐데요. 이제 작가님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모리스 마테를링크입니다.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벨기에의 겐트 출신인데 이 겐트라는 도시가 중세 시대에 이 방직 산업의 중심지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던 도시래요. 그래서 지금 가도 중세 양식의 건물이 가득한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운하가 흐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 도시 출신인데 그 도시의 부유한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그리고 8세 때 8살 때부터 셰익스피어를 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희곡과 굉장히 일찍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대학에서는 법률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 법률을 전공하면서 글쓰기를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법대를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돼서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서 몇 개월간 체류를 했는데 그 체류하는 불과 1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 상징주의 시를 쓰는 동료들이나 혹은 뭐 독일의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그 시인들의 시를 찾아 읽기 시작하면서 변호사 생활을 접고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문학의 길로 들어섰다. 그것이 이 사람의 일생으로 가장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1911년에 대표작은 파랑새고요. 그래서 파랑새는 1900년대 초반 작품이죠. 극초반. 뭔가 이 괴테의 행적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시를 써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저도 그런 루트를 한번 밟아봐야 되나 법학을 전공하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근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대체 이 사람, 이 작가가 7, 8살 때 셰익스피어를 읽기 시작했다는 걸 누가 얘기했을까? 그러게 그게 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읽었다는 게 진짜로 이해하면서 읽은 건가요? 그건 모르죠 저는. 근데 뭔가 본인의 회고록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비교적 최근 사람이다 보니까 남아있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록들이. 나는 8살 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좀 놀리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모리스 선생님 죄송해요. 마트를링크 쌤한테 제가 사과하시고. 꿈속에서 만나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를 8살 때 접하다니. 아마 이해는 못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8살 때 이해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네. 흥부전 네. 이런 거 보러 가면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거기도 이제 국적과 어떤 언어와 문화와 이런 또 여기 중세 양식 막 이런 어떤 마을에서 지내다 보면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공연을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 부유한 집안에서 그렇네. 태어나셨으니까. 아, 그렇겠다. 그리고 되게 찾아보면서 놀랐던 게 이 파랑새라는 작품을 스타니슬랍스키가 연출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성공을 거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배우들 입장에서 스타니슬랍스키라고 하면 마치 어떤 예수님 같은 존재잖아요. 연극에서. 특히 배우에게. 네. 근데 그 사람이 연출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 이 파랑새라는 작품이. 그게 굉장히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해 보시겠어요? 파랑새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12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길진 않고요. 6막 12장인데 꽤나 빠른 호흡으로 장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장들이 막 긴밀한 연결이 되었다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장소 혹은 상황을 나타내면서 진행됩니다. 틸틸과 미틸 이 두 남매, 두 아이들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이고요. 얘네가 어떤 요정이 이들에게 찾아오면서 자신의 딸의 행복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 하면서 여정을 떠나게 되고 그 여정을 끝마치면서 이것이 꿈이었음을 얘기하며 끝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줄거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그 여정이 굉장히 좀 심오하기도 하고 아주 즐겁기도 하고 환상적인 데도 있고 이래서 빠져들어서 읽게 되는 그리고 장면의 전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빠른 호흡으로 끊어져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희곡을 오래간만에 읽으면서 재밌다 이러면서 희곡을 읽었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 읽을 때? 네. 진짜? 네. 한 두 장면에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야, 너무 궁금하다. 와 진짜? 네, 두 개의 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사나는 나 눈물 나 하면 진짜 눈물 나고 말하면서 울어. 저는 파랑새를 사실 희곡으로 처음 접한 게 아니라 공연으로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양손 프로젝트가 더주마트센터에서 파랑새를 각색해서 무대에 올렸는데 극장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들 안 보셨다 했죠? 네. 굉장히 환상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공연장 바닥이 마룻바닥 베이지 색깔이고 무대 조명 우리가 흔히 아는 무대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배우들이 의상이 없고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저쪽 그냥 구석에 커튼을 걷고 등장해서 키가 높은 의자에 의자 2개를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 키가 높은 의자가 진짜 불편한데. 불편하잖아. 너무 약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연극이 되려고 하는 거지?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극이 될 수 있지? 의 감각이었는데 공연이 시작하고 조명에 디머가 그러니까 조도만 살짝 낮아졌다가 극속으로 쭉 들어갔는데 그냥 연기로 그냥 세계를 확 바꿔버리는 한순간에 호흡을 바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공연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배우들의 에너지와 배우들이 진심을 다해서 연극과 연기를 즐기고 있다는 그 태도에 감동해서 눈물이 났던 것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저는 틸틸과 미틸이라는 아이들
네. 남매 아이들의 시선으로 상실의 감각을 이야기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해. 나는 케이크를 먹지 못해. 근데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먹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산타 할아버지는 오지 않을 거래. 뭐 이런 문장들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그 남매 아이들은 굉장히 담백하고 덤덤하게 뱉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속이 상하는 거야. 그냥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속이 상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거는 내가 뭘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 그 이제 뭐 파랑새가 상징하는 것들과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더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그냥 공연을 볼 때의 감각은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고 뭘 잊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공연 후기를 인터넷에 찾아봤거든. 다 울었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야. 어른들이 봤을 건데 다 울었다고. 너무 울고 너무 좋아서 3번씩 봤다. 막 이런 거. 저만 그 공연을 봐서 참 아쉬운데 이번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같이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 꼭 가서 다시 꼭 가서 보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그러면 이 극을 읽으면서 희곡으로 읽으면서 느꼈던 그 감각, 소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눠볼까요? 수민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번이 한 3번째 읽는 시도였던 것 같은데요. 막 이제 연극한다고 처음에 아무거나 막 읽을 때 그때 슥 지나쳐간 희곡이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졸업 공연을 준비할 때 되게 많은 대본들을 읽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대본들을 읽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작품이었고 그때는 사실 제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은 파랑새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맷비둘기 내 침대 맡에 있던 있는 것에 좀 집중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읽을 때는 손에 넣으면 사라지는 것이 더 맞아.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 뭔가 행복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찾으러 간다고 하지만 나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찍혔다면 네네. 찍혔다. 그걸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손에 넣으면 죽고 뭐 도망가고 날아가 버리는 그 새들의 이미지들이 더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가? 파랑새를 잡았나 싶으면은 색깔이 바뀌어버리고 죽는 경험을 했나 우리가? 민우는 어땠어요? 저는 그냥 비슷한데요. 네. 그 어떤 작고 소중한 것들을 그런 영혼들을 실체화 시키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감동적이게 이 작품을 읽은 이유는 그런 어떤 물건이든 어떤 감정이든 생각이든 이런 것들이 영혼을 불어넣어줘서 실제로 저에게 보여주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혼들이 실제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잊고 있었다는 것도 더 명확하게 느끼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주변에 사람들 주변에 있다라는 게 되게 많이 와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싼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혼들, 크고 작은 영혼들을 감각했다는 거구나. 네, 그것이 내 주변에 있다. 인물로 등장을 시켜버리니까 더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상적이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 박물관은 살아있다처럼 또 감사의 영역인가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 고맙다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실제 있다. 아, 네. 그런 거죠. 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이 감사한 건가? 감사한 느낌보다는 아,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뭔가 매일매일 하루의 태스크를 이렇게 수행해 나가고 분명 내가 생생하게 뚱뚱한 행복, 뭐 그냥 행복, 아이 이런 존재들에 대한 감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게 처음 이야기할 때 석영 이야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사소한 순간들에 대한 의미. 그런 거 같아요. 파랑새는 홍석영이다. 약간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거나 뭘 하거나 뭘 보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네. 잊은 채 일상적으로 뭔가 달려가듯이 혹은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그것에 다 의미가 있었지. 네. 그것들은 다 고유한 어떤 뜻과 영혼이 있었지. 뭐 이런 네. 감각으로. 네. 홍석영을 그럼 설명한 게 완전 킥이었네. 파랑새다. 근데 약간 슬펐던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슬펐던 이유는 왠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지나쳐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다. 이제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못 만날 것 같은? 못 만날 영혼들도 있구나. 이제 못 만날 영혼들이 있구나. 속상하네. 그래서 좀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막 갑자기 영혼과 막 이런 이야기에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품에서 틸틸과 미틸이 자다 깨서 요정을 만나는데 그 요정이 파랑새를 찾아줘라고 부탁한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달린 모자를 주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돌리면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로부터 영혼이 튀어나오죠. 그렇죠. 빵, 물, 설탕. 불, 설탕, 개, 고양이, 빛, 얘네들이 의인화,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된 것처럼 언어를 갖게 되고 틸틸과 미틸과 소통하고 그 존재들과 함께 파랑새를 찾으러 떠나는 여정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라서 우리가 막 영혼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네. 윤영이는요? 소감을 좀 나눠주세요. 저는 감정의 공유를 이 책과 좀 하지 못했는데요. 왜 웃으시죠? 안 웃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제가 그런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북을 사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이북으로 읽는 책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자기기만 소통을 하지 못하나. 그냥 글자를 읽어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책으로 넘기면서 내가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이 넘어가는구나. 얘네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랬군. 이러면서. 혹시 이북 리더기 써보신 적 없죠? 네. 그거는 되게 어떻게든 그 종이책이 주는 그 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화면을 고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다음 생일 선물은 그것도 그 이런 아이패드나 노트북으로 보는 것과는 좀 다른데 책의 느낌, 종이책의 느낌은 또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감각이 달랐냐면 책은 제가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자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의 거리도 내가 집중하면 뭔가 좁혀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좀 익숙치 않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화면을 놓고 내가 계속 읽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를 다 읽으면 넘기고 이래야 되니까 해야 할 게 계속 있는 상태로 책을 읽은 느낌이랄까? 어떤 느낌인지 네.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부분에 집중했는데 일단 구조와 등장하는 존재들과 이 모든 것이 저희가 보통
희곡 혹은 어떤 작품의 구조나 등장하는 존재들의 어떤 성격, 유형 이런 걸 공부하면 나오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잠깐 작품 설명할 때 아주 조금 얘기했던 주인공이 누군가에 의해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여행에서 또 여러 경험들을 한 뒤에 이 여행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뒤에 약간 한 장면이 더 있고 이런 전형적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읽는 내내 아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끝난 것 같지만 뒤에 분명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안정감을 좀 주었고 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등장하는 존재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이 존재들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길게 구체적이지. 차지하고 있어요, 비중을. 왜냐하면 이들이 입은 의상에 맞아. 대한 설명도 다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의 옷을 입었고 어떤 색이고 또 어떤 뭐 형태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왜 필요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다면 작품이 진행되면서는 아 그래서 이걸 미리 설명해 뒀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또 각 장의 시작마다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이 또 길게 나와 있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분석적으로 보였군요. 일하듯이. 동화적이죠. 네, 그래서 생각난 왜 의인화하는 작품들 많잖아요. 뭐 토이스토리나 뭐 미녀와 야수도 주전자와 뭐 컵들이 그렇지. 살아 움직이고 시계가 움직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진짜. 예를 들어 또 다른 작품은 아니지만 뭐 어노잉 오렌지 막 이런 것도 진짜 옛날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아 얘네도 내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사물이나 혹은 물체에 내가 이입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뭐 추상적인 거나 혹은 사람에 대한 혹은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작품 안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했고 또 요정이 이들을 여행으로 꿈이었지만 아무튼 여행으로 이끄는 사람인데 그 존재에 대한 묘사가 나이가 많고 뭐 약간 이런 설명들까지 다 정말 딱 배운 내용들의 총집합체. 난 처음에 그 요정이 계속 화내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뭐 말하면 아니 그게 아니지. 자꾸 화를 내며 갑자기 화를 내며 이게 너무 웃겼어. 근데 좀 처음에 좀 잘 그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요정이기도 한데요. 보통 우리가 요정하면 팅커벨 이런 요정을 떠올리는데 여기는 약간 보통 내가 마녀 혹은 그런 나이 많은 할머니 이런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말투와 의상과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보통 요정을 생각하면 되게 작고 귀엽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존재를 생각하는데 그 요정에 대한 요정이 작품에 등장할 때 그 요정을 누가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그 따라서 다르다 이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데렐라인가? 맞아. 호박 마차로 바꿔주고 마차로 바꿔주는 그 유리구두로 요정. 바꿔주고. 그래서 요정 재밌네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많은 존재가 신비해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린 존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반대로 어른 좀 이렇게 성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린 삶의 경험이 없는 순수한 어떤
생명과 존재가 신비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정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요정이 그 두 모습을 띠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재밌다. 드네요. 아주 어리거나 혹은 아주 나이가 많거나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여기 그 나오는 사람 존재들이라는 부분에 인물 되게 많이 써 있잖아요. 거기 엄마 틸, 할아버지 틸, 할머니 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 그 하추핑 걔네들이 다 뒤에 이름 뒤에 핑이 붙잖아요. 말랑핑, 무슨 핑. 그냥 핑만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짜증핑 막 이렇게? 시러핑도 있고. 아 진짜? 아무튼 그렇거든요. 엄마 틸, 아빠 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윤영 역시 터그님은 분석적으로. 전 하추핑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나눈 소감은 만약에 이 작품을 읽어보셨거나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공감을 하던 혹은 나는 다르게 읽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작품을 모르시거나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파랑새를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께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이 사이에 그 시놉시스를 이렇게 짧게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소개에다가 네. 좋네요. 다음은 드디어 우리 듣는 연극을 한번 아주 작은 규모로 한번 실현해 볼까 합니다. 각자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장면을 짧게 발췌해 와서 그것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북이라서 페이지가 같을지 모르겠는데 19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8장. 캐스팅을 따로 하시나요?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4명 다 연기하실 거죠? 연기까지는 될지 모르겠는데. 읽을 수는 있습니다. 네. 윤영 씨가 빛을 맡아주시고 네. 민우가 틸틸과 틸틸핑 개를 맡아주시고요. 개요? 네. 그리고 수민이 빵을 맡아주세요. 네. 빵과 물. 네. 그리고 제가 불과 고양이를 맡겠습니다. 재밌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멋진 구름을 나타내고 있는 막 앞에서 틸틸, 미틸, 빛, 개, 고양이, 빵, 불, 설탕, 물, 그리고 우유가 들어온다. 빛. 난 이번에는 우리가 파랑새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처음부터 이걸 생각했어야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새벽에 내 힘을 되찾으면서 이 생각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번뜩 떠올랐어. 우리는 운명의 보호 아래 인간의 모든 기쁨과 행복들이 모여있는 마술의 정원 입구에 있는 거야. 틸틸. 그것들은 많이 있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작은가요? 빛. 작은 것과 큰 것, 뚱뚱한 것과 미묘한 것, 아주 아름다운 것과 조금 덜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하지만 가장 추한 것은 얼마 전에 정원에서 쫓겨나 불행에게서 피할 곳을 찾았어. 불행은 바로 옆에 있는 동굴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해. 이 동굴은 행복의 정원과 통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겨우 일종의 수증기나 혹은 섬세한 막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야. 그리고 정의의 꼭대기에서 혹은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 부는 바람은 이 막을 매 순간 걷어 올리고 있단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미리 대비를 해야만 해. 일반적으로 행복들은 아주 친절하지만 몇 명은 가장 커다란 불행보다 더 위험하고 더 사악하단다. 빵!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위험하고 사악하다면 우리가 모두 문에서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도망가야 한다면 그 애들을 돕기 위해서 말이에요. 개. 안 돼. 절대 안 돼. 난 어디든 주인님들과 함께 가고 싶어. 두려운 자들은 모두 문에 남아있어. 우리는 빵을 바라보며 겁쟁이는 필요하지 않아. 고양이를 바라보며 배신자도. 불.
난 갈 거야. 재미있을 것 같아. 거기서는 항상 춤을 추니까. 빵. 먹기도 해. 물. 신음소리를 내며 난 가장 작은 행복도 알지 못했어. 나도 마침내 행복을 갖고 싶어. 빛. 조용히 해요. 아무도 당신들 의견을 묻고 있지 않아요. 난 이렇게 결정했어. 개와 빵과 설탕은 아이들을 따라가도록 해요. 물은 들어가지 말고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부산스러운 불도 역시. 우유도 문에 남아있도록 해요. 왜냐하면 너무 감동을 잘하니까. 그리고 고양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고. 개. 고양이는 무서워하고 있어요. 고양이. 난 지나는 길에 오랜 친구이자 행복의 옆에 사는 몇몇 불행에게 인사하러 갈 거야. 틸틸. 그럼 빛. 당신은 가지 않을 거예요? 빛. 난 이렇게 하고 행복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 대부분은 날 견디지 못하지. 하지만 난 행복한 사람들의 방문할 때 쓰는 두꺼운 베일을 갖고 있어. 그녀는 긴 베일을 펼쳐서 조심스럽게 몸을 덮는다. 내 영혼의 한 줄기 빛도 그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또 행복하지 않은 행복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못생기고 가장 뚱뚱한 행복들이 두려워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지. 막이 열리면 9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한 장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이 장면을 고른 이유는 그 갖가지 다른 존재들의 성격과 그들의 대화가 되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잘 드러나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들이 파랑새를 잡는 것이 결국 행복을 잡는 것이다 라는 어떤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그런 메시지로 연결되는, 그걸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골라와 봤습니다. 좋은데요? 네. 그런데 왜 빛은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개와 빵과 설탕은 아이들을 따라가고 물은 들어가지 말고 불도 안 되고 우유도 남아있어라. 그 행복 정원에 들어갔을 때 행복들이 좋아하는 녀석들이잖아요. 설탕과 빵과 개. 계획을 가지고 물론 고양이도 물과- 좋아할 수 있지만 물과 불과 고양이 그리고 아니. 우유. 아닌가? 우유는 모르겠는데 물과 불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게 뒷부분이잖아요. 네. 작품을 관통하는 이 개와 빵과 설탕과 물과 불과 우유의 고양이의 캐릭터성이 그냥 설명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걔는 완전 도왔고. 완전 인간 친화적이고, 빵과 빵도? 설탕도 뭐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먹을래? 하고 맞아요. 내어주고. 하지만 고양이는 항상 배신자. 걱정하고 뭐 배신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쩌면 아이들에게 되게 희생적인 존재들은 따라가게 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캐릭터인데 매력 있긴 했는데. 맞아요. 매력 있었죠. 왜냐? 다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배신자인 건 틀림없죠. 다음은 민우의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3장의 추억의 나라라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틸틸과 미틸이 이제 여정을 막 시작했을 때 할머니 틸과 할아버지 틸을 만나는 그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티를 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네요. 둘이 함께 이제 뭐 할머니 틸과 할아버지 틸을 만나서 추억의 그 스프도 다시 먹고 할아버지한테 야단도 다시 한번 맞고. 저 거기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뺨을 때린다. 근데 좋아해. 바로 이 느낌이야. 바로 이 느낌이야. 그 그리움이 그러니까 그대로인 것. 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감각을 틸틸과 미틸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많이 보이죠.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어디냐면요. 할머니 틸이 우린 항상 여기 있단다 앞쪽이고요. 찾으셨어요? 네네. 할게요. 3장 추억의 나라. 할머니 틸. 그들을 바라보고 열심히 쓰다듬으며.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고 깨끗하게 씻었을까? 엄마가 널 씻겨주었니? 그리고 네 양말은 구멍이 나지 않았구나. 예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깁곤 했는데 왜 좀 더 자주 우릴 보러 오지 않는 거지? 너희가 오는 건 우릴 무척 기쁘게 하는데 몇 달 동안이나 너희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었고 우린 아무도 보질 못했단다. 틸틸. 올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요정 덕분에. 할머니 틸. 우린 항상 여기 있단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짧은 방문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아주 가끔 온단다. 지난번 너희들이 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더라? 만성절 때였지? 교회 종이 울렸을 때. 틸틸. 만성절에요? 우린 그날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든요. 할머니 틸. 그래. 하지만 너희들은 우리 생각을 했지. 틸틸. 맞아요. 할머니 틸. 너희가 우리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린 깨어나서 너희들을 다시 본단다. 틸틸. 뭐라고요? 생각을 하기만 하면. 할머니 틸. 넌 잘 알잖아. 틸틸. 아니요. 몰라요. 할머니 틸. 할아버지 틸에게. 놀라워요. 저기 위에서는 아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 애들은 그럼 아무것도 배우지 않나요? 할아버지 틸.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는 참 어리석지. 틸틸.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주무시나요? 할아버지 틸. 그래, 우린 잠을 많이 잔단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를 깨워주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아, 잠자는 것은 좋은 일이야. 삶이 끝났을 때. 하지만 가끔씩 깨어나는 것 또한 유쾌한 일이지. 네,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에 코코가 떠오르네요. 네.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줄 때 비로소 죽은 자들의 영혼이 1년에 한 번 아주 성대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파랑새를 읽으면서 느낀 건데 수많은 애니메이션의 레퍼런스가 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때 뭐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장면에서는 완전 소울 이야기인 것 같고. 소울? 네, 그 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 엄청나게 많은 막 네. 파란색 요정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나 드디어 지구로 갈 수 있게 됐어 막 이러면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 막 출발하는. 네. 그게 소울인가요? 네네. 그게 소울이죠. 피아노 연주하는? 네네. 재즈. 어. 그래서 사실은 디즈니가 파랑새를 엄청 좋아한다. 저도 이 장면 보면서 자주 생각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난 존재들을 기억해야겠다.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난단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걸 알고 있잖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여기서 잠자는 것은 좋은 일이야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자는 것은, 삶이 끝났을 때 잠자는 것은 좋은 일이야. 하지만 가끔씩 깨어나는 것 또한 유쾌하지. 왜냐하면 뭔가 그러면은 뭔가 부채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너희가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잠을 자야 해.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게 안 좋은 일이라면. 네. 근데 잠을 자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해주니까 전 여기서 좀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요. 물론 어떤 지나간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하는 것도 되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면서 읽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현재 내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만나는 거를 귀찮아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과 만남 자체에 대한 고찰을 네. 새롭게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좋은데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네. 윤영 씨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11장 작별 인사 부분을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재밌었거든요. 여기 장면에서는 각각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냥 작별 인사할 때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재밌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빵을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그 뒤에는 자유롭게 읽어주세요. 빵. 모두의 이름으로 진실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지만 그것을 자제하면서 난 오늘로 그들의 고상한 임무가 끝나는 미리 예정된 두 아이와 작별을 합니다. 그들에게 서로 간의 존경심이 불러일으키는 모든 슬픔과 애정을 지니고 작별을 고하면서. 틸틸. 뭐라고? 작별 인사를 한다고? 당신도 우리 이렇게 떠난다고? 빵. 아, 그래야만 해. 난 너희들을 떠나. 정말이야. 하지만 이별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야.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걸 더 이상 듣지 못할 거야. 불. 불행한 일은 아니지. 물. 조용히 해요. 빵. 위험 있게. 그런 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내 말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못할 거야. 너희들의 눈은 사물들의 보이지 않는 삶에는 곧 닫혀버리게 될 테니까. 하지만 난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빵 그릇 속에, 선반 위에, 테이블 위에, 수프 옆에. 난 감히 이렇게 말하겠어. 난 인간의 식탁과 함께하는 가장 충실한 자이고 가장 오랜 친구라고. 불. 그럼 난?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우리를 침묵 속에 다시 돌아가게 할 시간이 곧 울릴 거야. 서둘러서 아이들과 포옹해요. 불. 서두르며. 나부터. 그는 아이들을 세게 껴안는다. 안녕, 틸틸과 미틸. 안녕, 내 귀여운 아이들. 만약 어딘가에 불을 피우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면 날 기억해. 미틸. 아야 화상을 입히는군. 틸틸. 아야 코를 빨갛게 달구었어. 빛. 불. 감정을 좀 자제해요. 이 애들은 당신의 벽난로가 아니야. 물. 바보같이. 빵. 버릇이 없어. 물.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난 너희들을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안을게 얘들아. 불. 조심해요. 옷 젖겠다. 물. 난 상냥하고 부드러워요. 난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불. 그럼 물에 빠진 자들은? 물. 샘물을 사랑하고 시냇물 소리를 듣도록 해. 난 항상 거기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불과 물의 속성도 잘 드러날 뿐더러 뭔가 헤어지기 직전이지만 뭔가 대단한 거 없다. 대단한 게 없이 그냥 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느낌인 것 같아. 여행이 끝나서 너희들은 우리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로 읽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장하면 이제 너희들의 눈은 우리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어떤 그렇게 읽혀서 빵의 말이 되게 좋았고 또 이 장면을 읽으니까 엘리멘탈이 또 떠오르지 않아요? 맞아요. 최근에 나온 모든 애니메이션이 다 파랑새로 온 거 아닐까요? 파랑새의 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도 뺏기기 전에 뭐 하나. 수민 씨가 인상 깊게 입은 장면은 어디예요? 저는 9장 행복의 정원에서 행복이랑 틸틸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세상에 여러 가지 행복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난 어떨 때 행복하지라고 하면 그 행복은 저한테 뭐 한 가지 행복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행복도 이름이 많고 다양하구나. 그리고 그 행복을 처음 본 사람처럼 찔찔이 이야기하고 소개를 해주는 그 장면이 행복이란 걸 다시금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서 이 장면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추상적인 개념인데 거기에 구체적인 예시들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장면에서는 행복과 틸틸 두 인물만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인물을 읽지 않고 한번 민우 배우와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씨가 행복 역할이고요. 네. 제가 틸틸입니다. 네. 시작. 안녕 틸틸. 날 아는 사람이 또 있군. 사람들이 도처에서 날 알아보기 시작해요. 넌 누구지? 날 알아보지 못하다니. 넌 여기 있는 자들 중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 난 몰라. 너희들을 본 기억이 없어. 너희들 듣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를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틸틸, 넌 오직 우리만을 알고 있어. 우리는 항상 네 주변에 있어. 항상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깨어나고 숨쉬고 살고 있어. 그래. 알아. 기억나. 완벽하게. 하지만 난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어. 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난 너의 집에 있는 여러 행복들의 대장이란다. 여기 있는 이들이 모두 그곳에 살고 있는 행복들이야. 그러니까 집에 행복이 있다는 거야? 야, 너희들 들었지? 너희 집에 행복이 있냐고? 불쌍한 녀석. 집은 문과 창문이 터질 정도로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린 웃고 노래하고 벽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지붕을 들어 올릴 정도로 기쁨을 만들어내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소용없지. 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니까. 난 앞으로는 네가 좀 더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넌 가장 주목할 만한 자들과 악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가면 그들을 좀 더 쉽게 알아볼 거야. 그리고 아름다운 하루가 끝나면 넌 그들을 미소로 격려하고 상냥한 말로 감사할 줄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너의 삶을 경쾌하고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우선 난 너의 종, 건강하게 지내는 행복이야. 난 가장 예쁘지는 않지만 가장 진지하지. 넌 날 알아볼까? 이자는 맑은 공기의 행복이야. 거의 투명하지. 이자는 부모를 사랑하는 행복인데 회색 옷을 입고 있고 항상 약간 슬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절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지. 이자는 하늘의 행복이야. 당연히 파란 옷을 입고 있지. 그리고 숲의 행복이 있는데 그도 역시 당연히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 네가 창가에 설 때마다 그를 보게 될 거야. 또 이자는 태양이 빛나는 시간의 행복이야. 다이아몬드 색깔이지. 그리고 이자는 광란하는 에메랄드 빛의 봄의 행복이란다. 너희들은 매일 이처럼 멋진 모습이니? 그럼 매일매일이 일요일이지. 모든 집에서 사람들이 눈을 뜰 때, 그리고 이자는 눈을 뜰 때, 그리고 이자는 저녁이 되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아름다운 석양의 행복이야. 그 다음에는 고대의 신처럼 금으로 장식하고 있는 별들이 뜨는 것을 보는 행복이야. 그리고 이들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진주로 덮인 비의 행복과 얼어붙은 손에 아름다운 자줏빛 외투를 여는 겨울날의 불의 행복이야. 난 모든 것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최고의 행복인지는 말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그건 너희들이 곧 보게 될 투명하고도 커다란 기쁨들과 거의 형제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지. 그건 순진무구한 생각의 행복, 우리들 중에서도 가장 맑은 행복이지. 그리고 여기 또 하지만 이들은 너무 많아. 끝이 없을 거야. 난 우선 저기 위에, 저 안쪽에 하늘 문 가까이에 있는 또 너희들이 도착한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커다란 기쁨들에게 미리 알려야만 하겠다. 그들에게 가장 민첩한 행복인 이슬 속에 맨발로 뛰어가는 행복을 급히 보내야겠어. 가!
아, 재밌네요. 정말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사소하면서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의 행복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어내는 것이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찾아낼 수 있었을지, 그리고 이걸 쓰면서 마테르링크가 웃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또 창작자는 아주 인상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무슨 행복이 있지? 집이 터질 만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니 우리 다들 집에서 하나씩 찾아보면 문과 창문이 좋겠네요. 터지고 지붕이 들어올리지. 벽을 뒤로 밀고 지붕을 들어올릴 정도의 기쁨과 행복. 네, 이렇게 각자가 읽은 인상적인 장면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걸 얼마나 편안하게 혹은 즐겁게 들으셨을지 저희도 예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런 경험을 쌓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알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또 더 즐거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삼을 수 있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재밌었어요 하면서. 민우 씨는 어떠셨어요? 어쨌든 이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네,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웠고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처음 하는 거여서 약간 허둥지둥하고 서툴고 어색한데 거기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아닙니다. 더 쾌적한 공간에서 더 능숙한 솜씨로 또 다른 게스트를, 그리고 또 민우를 다시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게스트를 모시게 될 날을 꿈꾸면서 오늘 파랑새를 같이 읽어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민우 배우랑 되게 잘 어울리는 희곡인 맞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꼭 해봐야 아까 되겠다. 행복을 읽어주시는데 음. 제가 이 책을 그냥 혼자 읽을 때보다 훨씬 풍부하고 풍성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행복들이. 그래서 확실히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는 소리를 내야 희곡은? 되는 희곡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야 하는 장르의 문학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누군가 존재가 있이 그 존재가 해주는 말일 때 힘을 갖네요.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 행복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파랑새는 뭐 계속 우리 손에서 사라지겠지만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상상들을 하면서 충만해지는 게 이 대본의 가장 큰 좋은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파랑새라는 연극이 어떨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었겠구나라는 지점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보시거나 공연 소식을 찾아보시면서 또 연극 무대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함께 박수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훌륭한 작품을 보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네요. 앞으로 전국 투어뿐 아니라 세계 투어까지 기대해봅니다. 폭죽.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거대한 마술을 직접 보러 와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도 투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뭐 민우 배우님이 한번 읽어주시고 정리해볼까요? 민우 배우님께서 댓글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새알의 날개짓 기대됩니다. 기다릴게요. 그리고 MT 주최위원장 이사나 배우님 열일해주세요. 거마 MT 브이로그 재밌겠는데 물음표. 새알의 날갯짓 저희가 반야구의 날로 한번 새알심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또 뚝섬에서 모여서 막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회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MT
예, 제가 바쁜 것이라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배우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만 나눠주세요. 소감이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저는 오늘 민우랑 같이 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석영이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해본 게 처음인데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석영 좀 긴장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생각보다 편집할 부분이 많아서 편집은 또 석영이가 하기 때문에 석영이가 고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되게 파랑새에서 이야기하는 좀 소소한 행복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분명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뜻밖의 찾아온 이런 시간에서 물론 주제도 파랑새 희곡이었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런 훌륭한 훌륭한 예술가분들과 희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요즘에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이런 말에서 담겨져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우리 또 새로운 다른 파랑새를 찾으러 청취자 여러분들도 파랑새를 찾으러 떠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랑새, 마테를링크의 파랑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듣는 연극을 한번 이렇게 살짝 시도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